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라이브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여찬 대표님께서 각별한 말씀이 계셨고요.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저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정치권도 초비상이죠. 자유한국당은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무책임하고 이 매정한 정부다 이렇게 연일 질타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런 야당을 향해서 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여야 간의 이런 공방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예,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저는 비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정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를 하루에 2편씩 이틀에 걸쳐서 4편을 띄운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유증상자도 데려온다고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했다가 중국 정부의 이견 때문에 다시 또 번복이 됐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섣부르고 어설픈 행정 조치이고 발표죠. 이런 것들로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부 질타에도 제곱된 정부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판을 하려면 비판의 목적은 동료, 채찍질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비판의 그 내용은 정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당의 비판을 보면은 여기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정부의 외교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사례를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거기에 맞게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보폭이나 톤을 조절하면서 정부를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적 기준은 특정 지역의 어떤 병명에서 특정 지역 쓰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언론이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고 있는데 부득불 우한 폐렴이라고 공개석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입국 금지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국내에 머물고 있는 여행객들을 송환 조치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적했던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력을 도와주는 겁니까? 오히려 갉아먹는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제1야당의 비판의 목적, 궤도에 좀 상실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 의원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시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여야 없이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다만 좀 부메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메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이제 야당 대표였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지금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박근혜 정부의 그 메르스 사태 대응을 놓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네. 대안을 가지고 비판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정밀한 비판도 아니고 또 그것을 세월호 참사하고 엮어가지고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이 안 돼서 이런
메르스 사태가 더 퍼지고 있다. 그다음에 슈퍼 전파자,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바로 정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다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다 부메랑이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밀해야 되고 그래도 공동 대응, 여야 없는 공동 대응이라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해야 국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흘렀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그 정부의 대응 체계가 그 메르스 사태 때 사실은 상당히 좀 정교화된 겁니다. 매뉴얼이 좀 만들어진 거예요.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깔렸다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전세기 띄우는 문제 또 초, 중, 고 계약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정부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말이죠. 네. 어떤 장관은 계약을 일찍한다. 어떤 또 장관은 계약 일찍하기로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가짜 뉴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또 불안 심리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지만은 정부가 잘해주면 다 그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또 토를 달면 이 내로남불 논쟁에 이제 그 악순환에 빠져들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당시 메르스 때 어떤 야당이 집중적으로 이제 성토했던 핵심적인 문제가 병원 관리가 안 됐던 오히려 어떤 그 발원지가 그다음에 전파의 경로가 병원이었고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 뭐 지금 이야기하면 다시 돌아가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비판받을 거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메르스의 전철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잘해야죠. 지금의 정부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기준으로도 저는 야당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감정을 싣지 말라. 그리고 정적인 어떤 그 정략을 여기에 깔지는 말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제 민주당 박광훈 최고위원은 오늘 그 확대 간부 회의에서 야권을 향해서 보수 통합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정당 간의 문제다 이러면서 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는 국민의 삶과 안전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오늘 조금 전 2시부터 이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합 추진위원회 1차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 그 복원이 최우선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 통합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떤 연결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관련해서 오늘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 텐데 현장에 그 최근에 그 혁신통합위원회에 합류했던 안철수계 의원의 한 분이죠. 그 문병호 전 의원이 지금 현장에 있어서 지금 행사 내용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보수통합 신당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님 전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짧게 몇 가지 좀 질문 여쭙겠습니다. 오늘 예. 그 혁통위에서 다음 달 네네. 중순 출범할 예정인 통합신당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 통합 진행 어떻게 그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국민 보고대회를 하고 있고요. 예, 2월 4일쯤에 창준이를 발족시키고 네, 통합신당은 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통합신당을 출범시킬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말 지나면 바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2월 4일인데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뭐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문 전 최고위원께서는 안철수계로 이제 분류돼 왔는데 이번에 혁통에 네네. 합류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이 대단히 중요한 의제인데 역시 이제 야권 통합이 돼야 한다. 지금 보수 통합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조사나 국민들의 생각이고요. 예, 보수에다 플러스 합리적 중도 또 가능한 합리적 진보까지 현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다 모여야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지금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야권 통합을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찬성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심판을 먼저 하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혁신과 전진입니다만은 심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혁신과 전진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같이 합류했던 분이 김영환 전 의원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네네. 두 전 의원님 외에 이 안철수계에서 합류할 의사를 가진 현역 의원들 좀 있습니까? 현역 의원들도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독자 노선을 지금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철수 전 대표님과 같이 행보를 하고 계시고요. 예. 또 이제 조만간에 아마 또 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분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 전 최고위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의원까지 중도 보수 통합에 참여한다면은 네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저는 했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이 승산이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상으로도 지금 그 보수가 분열되면은 뭐 민주당 집권 여당의 승리, 또 보수만 통합해서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고 네. 중도 보수까지 뭐 야권이 대체로 통합이 되면은 야권의 저는 승리, 민주당이 참패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네. 여론조사와 달리 바닥 민심은 현 집권당이 상당히 그 반감이 많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은 이 혁통위 중심의 보수 중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어제죠 또 관심 없다 하면서 참여의사 없음을 또 재확인했는데 네네. 어떻게 설득할 묘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독자 노선을 일정 부분 가시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잘 하시길 바라고 2월 말쯤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큰 틀에서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 그걸 다시 한번 의제로 네. 안철수 전 대표와 한번 논의를 하고요. 또 네. 그런 분위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오늘 예,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대국민 보고 대회에 보면은요, 그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그다음에 또 전진당까지 포함되고 안철수계의 또 과거 핵심 의원이라는 분들도 있었고요. 결국 안 전 대표 오늘 상황에선 빠졌는데 앞으로 합류하게 될까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이던데요. 뭐 어제 아마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도 말씀이 좀 있었어요. 예. 합류하는 거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독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랬죠. 네. 마치 같이 해서는 안 될 당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바른미래 가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거절당했고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외롭고 네. 고독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본인이 다 자초한 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10년 전에도 새 정치 하겠다, 개혁 정치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계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 정치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무슨 새로운 이 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초선 때 국회 등원하면서 야 정말 정치 멋있게 해야 되겠다, 개혁 정치 해야 되겠다, 소신 있는 정치 해야 되겠다, 굳게 마음 먹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네. 예, 저는 근데 이제 300명, 300분의 1이죠 사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었지만은 이렇게 경험상 보면 절대 좋은 정치, 또 아무리 좋은 정치도 혼자 할 수 없는 게 정치다. 현실에 발을 디뎌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귀국 전에 그런 그 물밑 대화라든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보수 대통합에 합류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 금방 문병호 의원도 아주 잘 얘기를 하셨는데 다들 나라가 걱정이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잘못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제 깃발을 각자 들었는데 그 깃발에는 애국이라고 다 써 있어요. 전부 애국자입니다. 근데 깃발을 따로 들고 딴 살림 차리면 그게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하겠다고 등장한 게 2011년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지난 8년의 족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면 네. 새 정치는 간대였고 새 인물만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정책 분기점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하고 같이 하는 인물들을 계속 갈아쳐 왔어요.
그 조금 전에 지금 그 문병호 전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안철수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병호 전 최고위원을 안철수계로 지금 분류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사실상 결별 선언을 하다시피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병호 전 최고의 지금 이 행보에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오늘도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정민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청년들 중심으로 다 어떤 창준이 뭐 사람들 오늘 막 간담회 갔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행보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성 정치인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심리적 태도는 불신감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아주 그 농도가 짙은 불신감이 깔려 있는 거죠. 여야를 막론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심중을 한마디로 헤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했던 본인이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에서 정치를 재개한다면 해결사 역할일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여기서 해결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게 깔리냐면 기성 정치 집단은 문제거리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여기는 깔려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점에서 놓고 보거나 귀국 후에 하고 있는 그 언행을 종합을 해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아마 네. 독자의 길로 갈 것이 거의 그 기정사실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웃긴 얘기가 잠시만요. 예.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거라서요. 조금 전에 이제 자막 이제 속보 자막을 넣어주세요. 이 내용은요.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바이러스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7명에 더해서 11명이 됐는데 이 4명이요. 그 중국 우한에서 돌아온 지금 18명 그 유증상자 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저희가 우리 보건당국이 그 관리하고 있었던 그 밀접 접촉자 혹은 일상 접촉자 중에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개파라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정치권의 끝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정치권에도 호적 초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본인들이 아무리 그 개파를 부인해도 네, 그렇죠.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찍힌 그 호적 초본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이계 직계 예. 이렇게 이제 정계 입문했는데 이거는 제가 바꾸고 싶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권의 비극이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야 같이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보면은 그 뭐 김용호 자유한국당의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있는데 오늘 새보수당의 그 하태경 책임 대표도 오늘 협통에 참석을 했지만은요. 또 이 새로운 보수당에서 별도의 또 공천관리위원회를 또 꾸리겠다고 발표를 해서 앞으로 갈 길이 첩첩산중인지요, 아니면 끝까지 뭐 지분에 대해서 놓을 수 없는 끈이 있는 건지 참 그 부분은 짧게 한번. 예, 사실은 지금도 좀 늦었어요. 지금 건축으로 따지면은 지금 뭐 밑그림 그리고 뭐 기초 설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공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 2월 중순에 뭐 창당한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각자 이제 공천 주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천 그 단일화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넘어야 될 산이다. 결국은 공동 선거 대책이 통해 가지고 선거 연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좀 또 다른 한번 그 소재를 등장해 볼까요?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과 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의 그 사무총장 등 이 보수 인사 10여 명이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오늘 뭐 김문수 전 지사 중심이 된 새로운 당이 또 창당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네요. 자유통일당이라고. 예, 좀 자명.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통일당이 이제 창당이 된다고 하는 소식인데 결국은 이야기를 하면은 스케치는 이런 거죠. 지금 보수 세력이 통합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분열되고 있다. 네. 갈래가 더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현상에 대한 스케치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현상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영향,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른바 자유한국당보다 좀 더 오른쪽에 가 있는 세력들이 지금 4분 오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렀던 그 세력이 지금 더 4분 오열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자유한국당을 출구로 하는 어떤 보수 세력의 선거 결과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 저는 관전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별로 나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정체성을 가지면서 총선에 임한다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한 어떤 후보, 어느 한 그 상대 극우 정당의 표를 몰아주면 표에 그 삭감 요인이 발생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건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태극기 세력이 4분 오열돼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표가 더 나아가서 이 태극기 세력이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에 포기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흩어져 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갈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리고 모르겠어요. 난 이분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자꾸 딴살림 차리면 지금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중해야 되고 이거 다 밥그릇 싸움 그냥 욕심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소영웅주의예요. 아, 나라가 걱정이면은 지금 뭉쳐도 시원찮은 판에 전부 이렇게 딴살림 차리고 막 이렇게 아주 순수한 애국주의.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한 사람들은 이제 배신자 취급하는 이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딴살림 차리고 홍문종, 조원진 따로 가고 김문수 지사 따로 가고 이 국민들이 웃죠. 그러면서 무슨 선거는요 표로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표는 뭉쳐야 되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표 때문에요. 제가 이제 표하니까 떠올랐던 게 최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3%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정당 지지 득표를 하게 되면 비례대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몇 표가 몇 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다들 3%의 국민 여론 지지는 자신이 있다 이런 본인들 생각이죠.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우리공화당, 뭐 애국당 시절부터 그렇게 단일 대우를 만들어 가지고 투쟁했을 때도 뭐 1% 남짓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4분 오열되는데 3% 이상 받겠다? 아, 그거는 정말 욕심이죠. 제가 이상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되는가 귀찮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뭐하긴 합니다만 실어주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러면 자유한국당부터 더 오른쪽에는 그냥 극우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극우 세력이에요. 이들이 4분 오열돼 갖고 총선에 임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요구를 할까? 제가 볼 때는 선거연대하자, 후보 단일하자,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조금 전에 오히려 그것이 4분 오열이 극우 네. 세력의 4분 오열이 자유한국당 때 꼭 마이너스가 안 될 수도 네. 있다고 보는 게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가지고 후보 단일화하고 선거연대하자고 하면 그게 자유한국당한테는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선거 과정에서. 그런데 이런 어떤 세력이 서너 개의 정당으로 쪼개진 다음에 우리랑 그 저기 단일화합시다, 연대합시다 하면 자유한국당은 내칠 명분이 생겨버려요. 예. 내칠 명분이 생겨버리고 그건 물리적으로도 응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유권자들에게 표 행사의 심리에 일정하게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좀 요즘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군요. 하긴 뭐 또 사표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표를 찍어주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수 통합 혹은 그 앞에 중도를 붙여서 중도 보수 통합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